그래, 오늘 안 되면 다음에 한 번 더 하면 돼. 이제 총칙 마지막 주제가 그 이번에 조건과 기한이요. 거기 가로 안에 앞으로 소급 X 이렇게 써 있죠.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조건과 기한이에요. 집에서 제일 많이 해. 뭐 하면 뭐 해줄게 그러죠. 그걸 조건과 기한이다 그래. 조건하고 기한하고 이들 둘 다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그 말이에요. 앞으로. 그러니까 조건이냐 기한이냐의 문제는 둘 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기로 하거나 그때부터 효력이 소멸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둘 다 소급효라는 건 없는 게 원칙이야. 근데 앞으로 일어날 일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그 사실이 발생할지 발생하지 않을지 불확실한 경우를 조건이라고 하고 반드시 발생할 게 확실한 걸 기한이라고 한다고. 시험에선 그냥 조건 기한 이렇게 주로 출제되지 뭐는 조건 뭐는 기한 이런 문제들은 자주 출제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사례가 나오더라도 조건 사례 나오면 시험에 합격하면 불합격하면 이 정도 나와요. 합격할지 불합격할지 불확실한 사실이라고. 기한 나올 때에는 사망하면 이렇게 나와. 병이 사망하면 갑이 을에게 증여하기로 했다 이렇게. 그럼 병은 언제 사망할지 몰라도 사망은 반드시 할 거 아니에요. 그걸 기한이다 그래. 집에서는 엄마가 아들한테 야 수학 100점 맞으면 사줄게 그러잖아요. 그게 조건이요. 그럼 100점 맞은 날 사줘요? 돌아가서 사줘? 맞은 날 사줘. 어떻게 뒤로 돌아가서 사줘? 약속한 날로 돌아가서 사줘?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아빠들은 3월 1일 날 사줄게 이래요. 그럼 반드시 그날 도래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날 사줘요? 약속한 날로 돌아가서 사줘? 이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제일 많이 하는 거잖아. 우리 집은 너무해. 너무. 조건 뜻도 잘 모르시는 분께서 애한테 아이고 옆에서 오면 진짜 붙이다가 별의별 걸 다 붙여. 이제는 일주일에 3번 개 산책시키면 사줄게 이러고 있더라고. 강아지 산책을 일주일에 3번 시키면 그때 사준디야. 근데 아들놈 또 그것도 안 하더라고. 그걸 조건이다 그래. 발생할지 안 할지 불확실한 사실들. 그리고 종류가 딱 두 종류. 이 사실이 발생하면 그때부터 효력을 발생시키기로 하는 경우, 소멸하기로 하는 경우. 기한도 이 사실이 발생하면 효력이 발생하기로 한 경우, 효력이 소멸하기로 한 경우. 그래서 법을 처음 만들 때 발생 조건, 소멸 조건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시험에 안 나왔을 거예요. 누구라도 알잖아. 발생 조건이라고 써 있으면 그 일이 있으면 발생한다는 뜻이지. 소멸 조건이라고 써 있으면 그 사실이 발생하면 소멸하지 이렇게 읽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법을 만들 때는 이렇게 쉬운 말로 안 하고 발생하는 조건을 정지 조건, 소멸하는 조건을 해제 조건, 발생하는 기한을 시기, 소멸하는 기한을 정기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처음 법을 만들 때 이 표현들로 바꿔 쓴 거예요. 쉬운 말을 놔두고. 그때 처음 50여 년 전에 법을 만들 때는 사고방식이 한자식 표기들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일본의 영향을 받은 일본식 한자 표기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지 않는 표현들이 많다고. 야 100점 맞으면 사줄게 라고 하지, 야 정지조건부야 안 하잖아. 그러니까 시험에서 정지조건이냐 해제조건이냐를 물어보는 목적이 이 뜻을 아는지를 물어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지는 발생한다는 뜻이고 해제는 소멸한다는 뜻이다만 알면 여기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요. 그럼 둘 중에 어느 게 외우기 쉬워요? 해제 소멸이 의미가 일치하니까 해제 소멸이 쉽잖아요. 그럼 해제 소멸 외우고 정지 나오면 발생 반대로 풀면 돼요. 여기서 정지는 지금 정지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나중에 그 사실이 발생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하겠다라는 의미로
지금은 효력을 정지시켰다고 정지조건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여기 시작, 발생, 종, 끝, 소멸 이렇게 개념 정리 확실하게 하시면 돼. 그리고 이제 차이가 불확실하냐 확실하냐에 따라 차이가 나는 하나가 둘 다 소급표가 없는 게 원칙인데 조건은 발생 여부가 불확실하니까 당사자들 간의 의사로 미리 자기들끼리만 소급하게 할 수 있도록 당사자 간에는 소급할 수 있어요. 그걸 당사자 의사로 소급한다 그래. 근데 기한은 그 사실이 발생하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당사자 의사로도 지들끼리도 절대 소급할 수는 없게 돼 있어. 이 점이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다 정리해 줬어요. 쓰면 후회할 텐데 조금 이따 다 할 거야. 할 거라고. 꼼지락꼼지락 하지 말고. 이게 당사자 의사로 소급하냐 안 하냐가 차이요. 그래서 표현이 조건은 그 사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표현이 조건이 성취되면 불성취되면 두 가지 표현이 나와요. 근데 기한은 확실한 사실이라 기한에선 기한이 도래한 때에는 이라는 한 가지 표현밖에 없어요. 그럼 이렇게 연습해 보시면 돼. 자, 정지 조건이 성취됐대. 그럼 어떻게 돼요? 성취되면 발생하지. 불성취되면요? 발생하지 않지. 자, 해제 조건, 소멸하는 조건이에요. 그럼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 어떻게 돼? 소멸해. 성취되지 않으면 소멸하지 않는다. 그렇게 읽기만 하면 돼요. 읽기만. 그런데 이제 고정관념이 성취라는 말만 보면 뭔가 이뤘다는 뜻이니까 뭔가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될 거다라고 단어 보고 예단할 수가 있어요.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그러니까 조건에선 성취라는 말만 보고는 발생 소멸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조건이 성취되면 유효냐 무효냐를 묻거든 성취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고 정지인지 해제인지를 보셔야 돼요. 정지면 발생한다고 써놓고 성취됐으니까 발생한다고 읽고 해제가 나오면 소멸이라고 써놓고 성취되면 소멸한다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성취니까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우겨버리면 여기 어려워진다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강하신 분들 속단하고 우럭처럼 덥석덥석 무는 성격들이 민법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하라는 대로 정지 나오면 발생이라고 써놓고 해제 나오면 소멸이라고 써놓고 써놓은 글씨 보고 읽어라 라고 하는 대로 하면 굉장히 쉬워요. 여기는 시험에 내기도 부끄러운 데야. 처음이니까 연습하신다. 용어 정리 그리실 필요 없어요. 후회할 거야. 갑이 을한테 정지 조건부로 증여했다라고 하면 이들이 4월 1일 날 이렇게 약속을 해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올해 시험에 합격해서 자격증 취득해 오면 그때 이 아파트 네 앞으로 소유권 이전해 줄게 라고 한다고. 그럼 정지 조건을 했다는 이야기는 나중에 효력이 발생할 조건부로 한 거예요. 그럼 지금은 효력이 정지된 상태라 지금 현재는 증여는 무효고 나중에 자격증 취득해서 이 조건이 성취돼야만 효력이 발생하게 돼. 취득 못하면 발생할 일이 없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이 이후에 이 둘은 둘 중에 하나로 결정이 날 거예요. 11월 1일 날 을이 성취했어. 그럼 발생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읽으면 돼요. 그럼 이때부터 유효야. 그럼 11월 1일자부터 유효인 거지 약속한 4월 1일자로 소급해서 유효로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성취됐단 말이 나오면 정지인지 해제인지를 표시하고 정지니까 효력이 생기겠구나. 성취됐으니까. 단 언제부터 생기냐?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계약시로 소급해서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런데 당사자 간의 의사로 소급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실제로 4월 1일자로 가서 소유권 이전해 줄 수 있다는 뜻이 아니고 둘 사이에 미리 갑이 을한테 그래요. 11월 1일 전까지는 갑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여기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도 갑 거야. 그런데 성취만 되면 우리 둘 사이에는 4월 1일자에 소급해서 성취된 걸로 취급을 해주겠다. 4월 1일부터 10월 1일 전까지 저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도
다 통장에 넣어놨다가 성취만 되면 그것도 너 다 줄게. 이렇게 하는 걸 당사자 의사로 소급한다 그래요. 그럼 제3자한테 영향이 있어 없어요? 없거든. 그러니까 가능하게 한 거야. 지들끼리만. 제3자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도에서 당사자 의사로 소급할 수 있다라고 한다고. 불성취됐어. 그럼 효력이 발생할 일이 없어요. 그럼 무효로 확정나는 거야. 그럼 이 사례는 외울 단어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뭐? 정지가 앞으로 발생한다는 뜻이다. 그럼 성취됐으면 발생하는 거고 불성취됐으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읽기만 하면 되니까 그릴 것도 없어요. 갑이 을한테 대제적 공부로 했다 이야기는 둘이 4월 1일 날 해제 조건부로 했어. 그럼 앞으로 소멸하는 조건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효력이 있다는 거야. 그럼 등기도 해줘야 되고 이 등기 또한 유효요. 그러니까 갑이 아버지가 을한테 야 올해 시험 공부 좀 해봐. 학교 가면 소유권 이전해 줄게. 안 한대. 이렇게는 안 한대. 예전에 한번 속았거든. 대학 들어가면 자동차 뽑아주기로 해놓고 가까운 데 들어갔다고 자전거로 때우셨었어. 못 믿어 이제. 이번에도 땄는데 아파트 안 주고 이번엔 또 자동차로 때울 수 있잖아. 그래서 아이 됐다고. 못 믿겠으니까 주세요 일단. 주고 혹 시험에 불합격하면 그때 다시 돌려드릴게 라고 하는 게 해제 조건부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든 거지 이 예로 계속 공부하시잖아. 이제 꼬인다. 해보자. 불합격하면 효력 소멸하기로 했어요. 그럼 이후에 11월 1일 날 그 조건이 성취됐어요. 그럼 합격한 거예요? 불합격한 거예요? 어? 불합격한 거거든? 근데 성취됐대. 합격이요 불합격이요 그러면 여러분 중 일부는 합격한 거라 그래요. 왜? 성취라는 말에서 오는 어감 때문에. 둘이 분명히 불합격하면 소멸하기로 했거든. 그럼 성취됐다는 이야기는 그 사실이 발생한 거야. 불합격했다는 뜻이야. 어려워지죠?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합격 불합격을 하지 마. 그냥 해제는 소멸이란 뜻이다. 그럼 성취되면 어떻게 돼? 소멸한다 이렇게 읽어버리라는 거지. 그게 쉽다는 거예요. 합격 불합격 이런 게 시험에 안 나온다는 게. 근데 교과서적으로 하면 기절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조건을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제일 가슴 아픈 게 그거예요. 이걸 조건을 어려워하는 사람. 아니 뭐 법정 지상권이 이런 거 어려울 수 있어요. 생전 해본 게 없으니까. 들어본 적도 없고. 근데 조건은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했거든. 그게 그냥 그대로 시험지문에 나와. 근데도 틀려. 억울하지 않아요? 아니 생전 처음 보는 거 1년 공부해도 낯선 거 틀릴 수 있어. 근데 오늘도 집에 가서 쓸 건데 오늘도 집에 가서 사용할 거야. 이놈의 조건을. 근데 시험에 나오면 틀려. 심각하잖아요. 부끄러워 죽겠어. 진짜 우리라도 조건은 좀 맞추게. 일도 아니요 이거. 해제에다가 소멸이라고 써놓고 읽기만 하면 돼. 성취됐대. 무효구만. 소멸했지. 불성취됐대. 그냥 유효로 확정났지. 소멸할 일 없다라고. 그럼 이제 여기서 뒤에 이제 물권 관계 관계돼 가지고 또 나올 텐데 해제 조건이 성취됐대죠. 그럼 효력이 소멸하게 되지. 그럼 이날부로 이 등기도 무효가 돼요. 그럼 소유권은 갑한테 자동 복귀해. 그럼 이제 갑이 을한테 해제 조건이 성취됐으니까 말소해라. 다시 내 앞으로 이전해 달라고 진정매복 청구할 수 있다고. 이거를 갑 소유자가 무효 등기 명인한테 행사하는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해서 셋째 시간, 넷째 시간 연속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는 연습하려고 한 거지. 알아야 될 건 정지는 발생이고 해제는 소멸이다 이것밖에 없잖아요. 시험도 그거밖에 안 물어봐요. 이제 또 하나 법의 규정을 둔 게 뭐냐면 이렇게 조건이라는 건 앞으로 발생할지 발생하지 않을지 그 여부가 불확실해야 조건이 되는 건데 당사자 간에 조건부로 했지만 이미 그 사실이 발생해버렸거나 아예 약속할 당시부터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일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법 규정을 둔 거예요. 그럼 그대로 하시는 거야. 아버지가 아들한테 합격하면 준다 그랬거든.
근데 이 아들놈이 아버지가 이렇게 될 것 같아. 곧 정년퇴임이 다가오니까 아버지 공부하는 건 싫어하시는 것 같고 분명히 나한테 대신 따오라고 해서 내 걸로 자격증을 걸고 아버지가 실장으로 일을 하시다가 계약서 도장 찍을 일만 있으면 분명히 부를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전년도에 미리 따놨어, 자격증을. 근데 아버지한테 말 안 하고 이 말 할 때까지 기다렸다고. 아니나 다를까 딱 때 되니까 야, 자격증만 취득해 오면 이거 네 앞으로 소유권 이전해 줄게 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기다리세요. 방에서 갖고 와. 그럼 자격증 취득하면 준다 그랬는데 이미 취득을 해놨죠. 이걸 기성조건이다 그래. 그러니까 기성조건이라는 건 조건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 조건부로 한 게 이미 성취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정지조건부로 했는데 이미 성취된 사실이죠. 그럼 뭐랑 똑같아? 이미 발생한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럼 주기로 했죠. 그럼 줘야 된다는 거지. 근데 안 주려는 아버지 있을 거 아니야. 야, 반칙이야. 이 얘기를 했었어야지. 할지 몰라. 그래서 법에다 써놨어요. 정지조건부로 했는데 그 사실이 이미 성취됐다면 이미 효력이 발생한 거랑 똑같으니까 조건 없이 한 거랑 똑같다. 그냥 유효니까 줘라 라고 법에 규정을 둔 거라고. 자격증 취득하면 이거 이전해 줄게 라고 했는데 아쉽게도 그 전년도에 시험이 끝났어. 사법시험 폐지된 것처럼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일정 시간이 되면 언젠가는 다른 제도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이 불가능한 상태야. 그럼 처음부터 불가능한 걸 목적으로 조건부로 한 거죠. 그걸 불능조건이다 그래. 그럼 이건 조건 성취가 처음부터 불가능한 상태야. 그럼 정지조건이 처음부터 발생할 가능성이 없잖아. 그럼 무효로 확정난 거지. 그러니까 어떤 문장 형태가 나오든 조건 문제가 나오면 효력이 생기냐 효력이 생기지 않느냐, 효력이 소멸하냐 소멸하지 않느냐 그거 물어요. 그럼 정지 아니면 해제가 나와. 그럼 정지 나오면 발생 써놓고 해제 나오면 소멸만 쓰고 읽으시면 되거든. 해보시게. 시험은 그림으로 안 나와. 문장으로 나와요. 이렇게 네 가지 형태의 문장들이 시험에 항시 나온다고. 매년 나와요. 이 문장들은 답이든 아니든 조건 문제에는 반드시 들어있는 문장이야. 그럼 얘들은 푸는 방식 다 똑같아. 정지 나오면 뭐라고? 발생이라고 써놓으시고 해제 나오면 소멸이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 문장이 정지 나왔죠. 그럼 이렇게 항상 정지 밑에다가 자기가 발생이라고 써놓으시는 거야.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성취 아니면 불성취 둘 중에 하나 나올 거 아니요. 그걸 이제 찾는 거야. 뭐 나왔어요? 성취할 수 없는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이제 붙여 읽는 거야. 뭐라고 읽어? 발생할 수 없다 이렇게. 그럼 발생할 수 없으면 뭐요? 무효지. 무효. 맞군. 이렇게. 야, 두 번째 문장은요. 이미 성취됐대잖아. 그 다음은 정지 나왔잖아. 그럼 정지에다 뭐라고 써? 발생. 이렇게. 붙여 읽어 이제. 이미 발생했지. 그럼 뭐요? 유효지. 무효다. 틀렸잖아. 이렇게 자신 있게 하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문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무효야 유효야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중심은 나니까.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이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대부분의 수험생은요. 문장을 읽은 다음에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함정에 빠지시는 거야. 내가 답을 정하고 정한 대로 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달로 완전히. 그러니까 끌려다니시면 안 돼. 그들이 낸 문장에 구속돼 가지고 끌려다닐 게 아니라 이미 성취됐는데 정지라고? 그럼 이미 발생했으니까 유지 하고 내가 정해야 돼. 그랬더니 무효다. 틀렸네?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쭉 읽고 무효인가? 하고 앞에 또 읽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정한 대로 그대로 답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문장은 해제 나왔지. 그럼 소멸이라고 써놨다가 그 다음 성취되지 않으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 넣어서 읽는 거야 이렇게. 그럼 뭐라고 읽어? 소멸하지 않으면. 소멸하지 않는다. 맞네? 이렇게. 이게 몇 년 전에 옳은 것 고르세요 하고 답으로 나왔던 문장이에요. 이 정도는 맞출 수 있지 않나? 못해? 진짜 파이어야. 이것도 못하면. 내가 못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요. 내가 인정해. 이건 못할 수 있다라고. 근데 진짜 이것도 못하면 안 돼.
있다니까.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했는데도 또 돌아서 난 조건만 나오면 울렁증이 생기고 어려워요. 성격을 고쳐. 이것도 못하면 어떻게 하. 정지 발생, 해제 소멸만 써놓으면 풀리는 문제인데 다 같은 문장들이요. 야, 마지막 이미 성취 나왔지. 그러니까 뭐 나왔어요? 해제 나왔지. 그럼 소멸 이렇게 쓰는 거야. 붙여 읽어 이제. 이미 소멸했다. 그럼 뭐요? 무효. 이렇게 맞군. 이렇게 하면 돼. 여기까지. 이것들 해결하는데 알아야 될 내용이 뭐예요? 정지 발생, 해제 소멸. 그거 알면 다 풀리죠? 풀려요? 풀려야 될 텐데. 이걸 무슨 앞자 따서 외울 내용 아니잖아. 대한민국 99% 공인중개사 수험생들 앞자 따서 외운다. 기회문의, 불정문의. 불쌍해 죽겠어 아주 그냥. 됐고 하나 해결했어. 진심으로 느끼셔야 돼. 정지는 발생이라고 쓰고 해제는 소멸이라고 쓰기만 하면 그냥 끝나는구먼. 이렇게. 하기도 부끄럽다. 이거는 써있다. 여기 시, 발생, 종, 소멸, 끝. 넘어가시고 조건, 원칙, 소급표 없다고. 보기 일단 중요해. 이름에 써있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라고. 그러니까 소급표 없어요 라고. 근데 이제 이거 당사자 소급의사가 있으면 소급할 수 있다고. 이게 조건의 특징이에요. 첫 번째 문장이 시험에 나왔어. 그럼 해제 나왔죠. 소멸하고 써놨다가 그 다음 성취됐지. 그럼 소멸하게 되겠죠. 이제 확인할 거. 언제부터가 써있지. 그럼 시험 지문에 언제부터 써있으면 그게 맞는지 반드시 판단해야 돼. 법률행위를 한 때로부터. 이게 뭔 뜻이요? 이게 처음부터 소급한다는 뜻 아니에요. 이게 틀렸잖아요. 여기가. 조건은 성취된 때부터 효력을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효력을 잃는다를 물어본 게 아니라 언제부터냐를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민법시험은 언제부터냐가 들어있을 때는 이 표현이 이 문장에서 맞냐 틀리냐 하셔야 되거든. 그럼 이 문장은 지금 조건 지문 아니요. 근데 법률행위 한 때로부터 라고 나왔으니까 여기 틀렸다고. 성취된 때부터 효력을 잃는 거예요. 자, 다음 문장. 조건 나오고 소급 의사를 표시했대죠. 이때는 그 의사에 의한다고. 그때는 소급하는 거야. 그때. 그럼 조건이 나왔어요. 소급이 나와요. 그럼 의사 있으면 소급하죠. 이거 없으면요. 소급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딱 두 가지 형태로 나와. 시험이. 두 가지 형태. 이와 같은 이제 다른 게 기한이야. 기한은 절대 소급이 없어요. 기한은 절대 소급하는 일이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 이게 이제 우리 시험에만 아직 안 나온 문장인데 기한이 나왔지. 소급 나오죠. 무조건 X야. 그러니까 조건이 나오고 소급이 나오거든 의사 소급이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 기한은 그냥 소급 나오면 나오자마자 X예요. 절대 소급할 수 없어. 이건 당사자 의사에 의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점이 조건과 기한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답으로 일단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럼 알아야 될 내용이 뭐예요? 정지는 발생이고 해제는 소멸이다. 시작, 종, 끝. 그게 다요. 개념. 둘 다 소급표 없다. 차이는 조건과 기한의 차이는 당사자 의사로 소급할 수 있냐 없냐야. 집에서 따로 할 것이 없어요. 없다고. 그냥 학원에서 외우고 가. 집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일단 집에 가면 소파에 누워야지. 누웠다 깨나면 한 대여섯 시 되지. 애들 밥 차려주면 저녁 됐지. 신랑 오면 또 저녁 줘야지. 9시 40분 되면 드라마 봐야지. 마음은 책상에 있고 눈은 소파에 있고 엉덩이는 소파에 있고 눈은 TV에 있잖아.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부랴부랴 또 챙겨 입고 나와야 되잖아. 언제 공부해? 그냥 앉은 자리에서 해. 그냥 앉은 자리에서 해. 집에 가면 끝이요. 독서실 들어가면요. 상 차려야죠. 독서대 패야지, 책 패야지, 형광펜 빼야지, 자 빼야지, 기본서 패야지, 프린트 패야지. 피는데 30분 걸려서 지쳤어. 커피 한잔 해야지. 커피 마러 신발 갔더니 친구가 서 있지.
한 시간 떠들지 허기지지. 야 여기 좀 하고 갈까? 먹지. 문자 오지. 엄마 밥 줘. 그럼 집에 가야지. 한 게 없어. 한 게. 못해. 공부 혼자 할 생각 하지 말고 그냥 학원에서 해. 학원에서 12번도 반복해서 해주니까 그냥 들으면서 해. 들으면서. 들을 땐 또 뭐 계속 듣나? 딴 생각 하다가 주식이 올랐다냐 떨어졌다냐 스마트폰 잠깐 봐야지. 떨어지면 또 이걸 언제 팔아야 되지 하다가 들고 나가지. 빨래 널고 왔다냐 세탁기에 놓고 왔다냐 딴 생각해야지. 그러다가 보면 판이 바뀌어 있지. 정신 있지 또. 그럼 판 바뀌어가지고 중간에 놓치면 뭐 아니면 도야. 에라이 조건은 나랑 안 맞아. 그 다음부터 안 해버렸어 또. 환장이. 여기서요 그냥 여기서. 그랬다 3월달에 또 문제야. 혼자 책 봐봐야 속만 터져. 속만 터져. 뭐 30분 이상 책이나 보가니? 책은 9, 10월에 보면 돼요. 9, 10월 달에 공부할 걸 지금 만드시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오랜 시간 책 안 봐도 되니까 봐봐야 효과도 없어. 그냥 들으면서요. 들으면서. 야, 그 다음이 처분할 수 있냐? 이게 제일 쉬워. 답 가르쳐 줄게. 우리 시험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이요. 처분할 수 있는 것만 시험 보며 그래야 중개할 수 있으니까 이게 중개사 시험의 최대 장점이야. 그래서 우리 시험에 처분할 수 있냐 물어보거든. 그냥 있다야. 앞에서 설레발을 떨더라도 읽지 마. 그냥 있다. 왜? 시험에 나왔으면 시험 범위야. 처분할 수 있는 것만 시험 범위야.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처분할 수 있냐고 하거든. 그냥 있다 하면 돼. 그리고 처분할 수 있으면요 다 할 수 있어요. 처분할 수 있으니까 상속도 되는 거고요. 담보 제공도 되는 거야. 보증도 하는 거고. 처분 있다 것이요. 그럼 조건부 권리, 기한부 권리 처분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조건부 권리 아직 성취될지 안 될지 불확실하죠. 저거 효력 발생 안 할 수도 있지. 여러분 같으면 돈 주고 사 안 사? 안 사지.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야. 조건 성취가 아직 미정인 동안의 권리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잖아. 기한 아직 도래도 안 했어. 그런데 이거를 돈 주고 사? 미친 거 아니요? 근데 학개론 시간에 위험 수익률 배우시지? 아는 게 없구먼. 아니 위험이 커야 수익이 큰 거 아니에요? 아, 몰랐어 위험 수익률? 국 죽었어 이제. 그걸 뭐 배워야 알아 그거를. 위험 수익률이 위험이 크면 수익이 큰 거지. 그러니까 위험한 권리들 아니에요. 그럼 싸게 살 수 있으면 사도 되잖아. 나중에 성취됐어. 그럼 이전 받으면 싸게 산 거고. 불성취돼가지고 이전 못 받게 됐죠. 그럼 그놈한테 책임 물으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건부 권리든 기한부 권리여도 아직 불확실하더라도 처분은 다 할 수 있다고. 그리고 조건부 권리, 기한부 권리를 배우는 이유가 뭐야? 처분할 수 있으니까 배우는 거야.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이라 처분할 수 없으면 시험 범위가 아니다니까. 이렇게까지 가르쳐줘서 보냈다. 근데 틀리고 와. 환장해. 다는 아니요. 열에 한 명 틀리고 와. 정신 잃어서 그래. 그러니까 처분할 수 있냐고 하거든. 그냥 이때. 그래서 진짜 성격이 중요하다니까. 성격. 내가 그래서 성격 고치라고 하는 거야. 성격. 예민하고 꼼꼼한 성격 있죠? 위험해. 털털해야 돼 사람. 과감하고 털털해야 돼. 그래서 민법 선생들은 쪼잔한 사람은 없어요. 쪼잔한 사람들은 민법 선생 아니야. 민법 선생인 척하는 거지. 이것도 나올 것 같고 저것도 나올 것 같대. 네 혼자 해라. 하나만 하는 거야 그냥. 처분 있다. 그랬어. 첫 번째 문장 처분 있다. 두 번째 문장 처분 틀렸구먼. 이렇게 하면 돼요. 처분 나오면 있다. 다 했고. 야, 그 다음 답으로 많이 나오는 게 불법 조건. 여기서 불법은 사회질서 위반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조건이 사회질서 위반하면 그 조건부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예요. 지난 시간에 원칙 정리한 게 그거야. 일부 무효, 원칙 전부 무효. 일부 취소돼도 원칙은 전부가 무효로 돼요. 조건부 권리도 조건이 무효면 조건만 무효인 게 아니라 조건이 붙은 행위 전체가 무효야. 그 다음이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단독행위야. 그 예로 했던 게 지난 시간에 무권대리행위.
본인이 추인하면 소급해서 유효로 되죠. 근데 본인이 추인하려면 그 행위를 있는 그대로 추인을 해야지. 지멋대로 바꿔서 추인한 건 효력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인과 같은 단독행위는 조건 붙이면 안 돼요. 그럼 조건부로 추인하죠. 그럼 효력 없는 거야. 효력이 생기려면 상대방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조건을 붙일 수 없는 행위에다가 조건 붙여버렸지? 그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예요. 그래서 이 두 문장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시험이라는 게 나올 문장들이 정해져 있어요. 만약에 나올 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이 공부하시면 안 돼요. 10년에도 못 붙어. 나올 것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1년 내에 가능한 시험인 거야. 그리고 절대평가고. 나올 것들이 안 정해져 있잖아요. 못해요. 아무도 못해. 강의도 할 수 없고 여러분들 백날 공부해봐야 이 시험 될 수가 없어. 나올 것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험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나올 게 정해져 있는 거야. 정해진 것만 알아서 답하시면 돼. 근데 엉뚱한 거 나오기도 하지. 시험이니까. 걔들은 안 풀면 되는 거예요. 안 풀면. 그럼 40개가 다 엉뚱한 게 나와? 그런 시험은 존재하지 않는다니까. 이게 정해진 거야, 나오는 게. 그럼 조건 문제에서 조건만 무효라고 써 있죠. 여기 조건만 분리해서 무효라고 써 있지. 이 표현들 나오면 무조건 틀린 문장이에요. 조건만 무효인 경우는 있을 수가 없어. 조건이 무효면 언제나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거든. 그러니까 조건만 무효다, 조건만 분리해서 무효다라는 문구가 들어있으면 앞뒤 문장은 읽으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 문장이 절대적으로 틀린 거예요. 뭐 나오면? 조건만 무효라는 표현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야. 조건만 무효일 수가 없다니까. 조건이 무효면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인 거예요. 전체가. 이렇게 외워서 가는 거야, 시험은. 그럼 조건 문제 딱 푸는데 조건만 무효란 표현이 들어있어. 눈에 확 띌 거란 말이야. 여기 진하게 해서 우리가 외워서 가거든. 그거 외워서 갔으니까 이 문장 나오면 조건만 무효인 게 눈에 확 들어올 거라고. 거기다 X 하시면 돼요. 거기다 X 하면 돼. 됐지. 다 했지. 조건 기한은 이 정도 하시면 돼. 지금 이거 하면 지금 시험 봐도 90%는 맞춰요. 열의 9문제는 조건 기한 문제 다 맞으신다고. 우리 시험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시험에. 그럼 이것들이 답으로 나올 때 한 지문 모르고 이 중에 하나 나와서 답이 나올 수 있고, 4개 모르는데 이 중 하나가 답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는 해석을 하면 안 돼. 아는 것만 가지고 답처하시는 거야. 그럼 아는 게 있어야지. 그럼 하나라도 명확히 외우셔야 돼요. 정지 발생, 해제 소멸, 소급 X, 조건, 의사 소급할 수 있다. 기한은 절대 안 된다. 처분 있다. 조건만 무효인 건 있을 수 없다. 다 외우셨어요. 5초 걸렸어요. 조건 복습하는데 5초 걸렸다고. 10번 하면 50초야. 1분이면 10번 외울 수 있어요. 그렇게 하라니까, 공부를. 그렇게. 집에 가서 조건만 3시간 내내 읽으면서 정신 잃지 말고. 과외하는 거야, 과외. 9시월 되잖아? 돈은 많아. 땅 부자야. 자격증을 따고 싶어. 자기 거라도 자기가 하고 싶어. 근데 공부 못해. 조용히 와서 그래. 얼마 드리면 과외합니까? 저 1년 내내 과외하고 있는데요. 1대1로 해주면 안 되니? 그래서 지금까지 수업 들으셔서도 안 되면 과외도 안 된다고. 솔직히 얘기해요. 과외도 안 된다고. 내가 과외하듯이 강의를 해왔는데 못 알아듣신 거 아니냐고. 그럼 1대1로 하면 내 속은 더 터질 텐데? 나 그 돈 아니어도 살아. 그리고 1대1로는 안 해, 우리는. 아니, 지금 과외하듯이 강의했는데 그걸 못 알아듣는데 1대1로 따로 과외하자니 뭘 하자는 거야. 매년 있어, 어디나. 태똥질하고 있어. 문제 제목이 조건이야. 틀린 거 고르래. 1번은 별 의미도 없어. 동의하면 조건 붙일 수 있다. 동의하면 다 붙일 수 있겠지. 됐고. 자, 2번 정지 나왔죠. 발생 이렇게 쓰고, 그 다음 불성치 됐지. 발생하지 않는다. 무효. 맞네. 이렇게. 자, 3번 눈에 띈 단어 어디야?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 틀렸구만. 3번이 답이요. 풀면 돼. 이 해에 이거 맞은 사람 다 붙었어. 이 해에 이거 맞고 떨어진 사람 없단 게. 4번은요?
소급, 의사, 표시, 그 의사에 의한다. 조건이니까 기한은 절대 안 되고. 자, 5번은 나중에 배우실 거야. 증명 문제 나오잖아요. 그럼 증명은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된다. 주장하는 자가. 그러니까 정지 조건 나왔죠. 그럼 발생 조건이지. 그럼 권리를 취득한 자, 내가 정지 조건이 성취돼야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니까 그 자가 증명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것들은 아직 답으로 나온 적 없어요. 증명 책임은. 앞으로도 가능성은 답으로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어. 왜냐하면 조건에서 증명 문제가 나오면 틀리게 바꿀 수가 없어요, 문장을. 그러니까 어떤 시험이든 조건에서는 증명을 누가 해야 되냐를 물어보는 문장이 나올 때는 전부 다 옳은 문장으로만 나왔지 틀린 문장으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 왜냐하면 틀리게 바꾸잖아요. 아예 말이 안 돼버려. 앞뒤가 말이 문맥이 성립이 안 돼. 어법에 안 맞아. 그래서 대학 교수들이 못 내는 거야. 그런 것도 내가 다 알아. 다 가르쳐줘. 지난주에 교수에서 잘린 놈 하나 얘기해 줬죠. 무효행위 추인 내놓고 처음부터 새로운 이렇게 냈던 놈. 그럼 잘렸다니까, 학회에서. 어디서 대학 교수가 처음부터 새로운이란 말을 쓰냐고. 처음부터 유효로 된다 이렇게 내면 그나마 말이 돼. 근데 처음부터 새로운,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어떻게 처음부터 새로워. 혼난다. 이 말이 더 어려우면 곤란해 진짜. 국어를 못해서 민법을 못한다고? 아니요. 국어를 못해야 민법을 잘해요. 국어를 잘하면 민법 못해. 국어 선생들은 민법 절대 못해요. 국어 선생들은 민법 못해. 수학 선생들이 민법을 잘해요. 법은 수학이거든. 공식대로 딱 떨어지거든. 근데 국어 선생들은 해석하려 하잖아. 민법 해석하면 다 딴 데로 가요. 그러니까 공무원 선생들이 옆에서 이렇게 담배 피다가 자료를 보고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야. 아무리 읽어도 자기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대. 그래서 국어나 잘 가르치시라고. 국어랑 상관없다고. 민법은 국어 문제 아니다고. 법이지. 그러니까 국어적으로 접근해갖고 민법은 절대 못 맞춰요. 절대. 국어 선생들은 선의를 뭐라고 읽어? 선의. 착한 사람이라고 읽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이. 몰랐던 사람 이렇게 읽어야 되거든. 근데 선의 착하다는 뜻 아니에요. 혈압 오르니까 질문하지 말라고. 나도 가끔 민법 보면 나도 짜증날 때 있으니까 나한테 태클 걸지 말라고. 내가 만든 거 아니라고. 자, 이제 물권법 총칙은 시험에 필요한 것만 발췌해서 몇 개만 하고 지나갈 거예요. 책 안 봐요. 물권법 총칙은 책 안 봐. 책 보면 기절하니까 시험에 필요도 없어. 첫날부터 했던 게 이제 민법 총칙 끝나면 물권법, 계약법 이렇게 일순한테 배우신다고. 물권하고 채권 딱 두 종류 권리가. 그럼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고, 채권은 그 사람한테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라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지만 채권은 그 사람 채무자한테만 주장을 해야 돼. 그러니까 물권은 누구한테나 주장하실 효력이 강하고 채권은 지들끼리만 주장하실 뿐이라 물권에 비해 효력이 약해. 그래서 물권은 자유롭게 인정되는 게 아니라 법에 정한 것만 인정해. 그게 물권 법정주의예요. 물권은 법에서 정한 것만 인정해줘. 그렇기 때문에 물권법은 대부분 강행 규정으로 돼 있어요. 근데 채권관계는 지들끼리만 주장할 수 있을 뿐 다른 사람한테는 주장을 못하니까 자유에 맡겨져 있어. 그래서 계약법은 대부분 임의 규정으로 돼 있어요. 이게 전체적인 차이고. 이제 청구권이 나와. 오늘 끝날 때까지 계속 나올 단어요. 청구가 무슨 뜻이요? 요구하는 거예요. 행위해달라고 요구하는 거. 그러니까 모든 민법은 다 청구하는 거야. 야,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청구권의 종류도 딱 두 종류야. 권리가 물권하고 채권 두 종류니까 청구권도 물권의 기초에서 행사하는 청구권이랑 채권과 관계에 기초에서 행사하는 청구권이랑 딱 두 종류인 거예요. 그래서 청구권의 성질이 둘 중 어디에 해당하냐를 자주 물어봐. 에? 그럼 물권자가 행사하면 뭐라 그래? 물권적 청구권. 채권자가 행사하는 건 뭐야? 그거. 현재 물권자가 행사하는 걸 물권적 청구권. 채권관계 기초에서 물권자 아닌 자가 채권관계에서 행사하는 걸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한다고. 셋째 시간에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우린 민법 하시는 거야.
펼쳐지는 게 아니라 물건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근데 민법에서 정한 물건은 딱 두 종류야. 부동산 아니면 동산이요. 툭 치면 굴러다니면 동산, 부동산. 근데 민법상 부동산도 이것저것이 아니라 딱 두 개요. 토지 건물 딱 두 개야. 여기서 이제 기하시기 우리나라는 토지하고 건물을 전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해요. 그래서 대장도 이원화되어 있고 등기도 이원화되어 있어. 그러니까 토지 권리 관계랑 건물 권리 관계랑 등기부를 따로 해서 공시한다고. 즉 토지 건물은 전혀 별개의 부동산이에요. 그리고 부동산 관계는 등기 제도를 통해 권리를 공시하도록 돼 있고, 동산은 점유를 통해 권리를 공시해요. 그리고 민법상 물건은 점유로 공시하는 동산만 민법상 동산이야. 자동차 있죠? 그건 민법상 물건 아니에요. 그건 자동차법에 나오는 거야. 자동차는 동산이죠. 근데 점유로 공시하는 게 아니야. 자동차를 운전한다고 그 사람을 소유자로 인정 안 해. 등록을 한다고. 등록을 통해서. 항공기도 등록을 통해 공적 기록을 통해서 공시해. 그걸 특수동산이라고 하는데 그건 민법상 동산 아니고 시험범위도 아니요. 왜 아니요? 중개 대상이 아니잖아. 우린 뭔 중개하는데?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중개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 돼요. 부동산을 중심으로 하는 거야. 이게 중요해, 이게. 부동산은 등기로 권리를 공시하는데 우리나라는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서류만 갖춰주면 일단 등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무효 등기가 생길 수 있는 거야. 그럼 등기 공신력이 부정된다는 이야기는 무효 등기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등기가 무효야. 그런데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들은 그게 무효인지를 알 수가 없어. 그럼 믿었던 사람 효력 인정되냐? 안 해. 등기가 무효면 아무리 그 등기가 유효하다고 믿고 거래를 했더라도 그 무효 등기에 기초해서 이루어진 등기들은 그냥 싹 다 무효로 취급해. 그들끼리 돈으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가 취한 법제도야. 그러니까 등기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무효 등기가 발생하게 되면 그로 인해 새로운 이해관계들은 권리 취득을 절대 못해요. 그래서 이 등기 공신력을 부정하는 이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일정 무효 사유들 중에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을 두고 취소 사유 중에도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을 둬서 그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으로 보호되는 경우가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효 등기라고만 나오면 싹 다 무효인 거고 그 무효인 이유가 비정상적 의사표시에 해당해서 무효나 취소됐기 때문에 등기가 무효인 경우라고 나왔을 때만 선의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고. 그건 등기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반면에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에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 공신력은 부정돼. 그러면 이걸 시험에서 물을 때는 앞에 민법 총칙에서 물어볼 때는 비정상적 의사표시에서 무효 등기이긴 하지만 그 무효인 이유가 비정상이었으니까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에 의해 취득한다. 그걸 묻는 거고 물권법에 무효 등기 나오죠. 그러면 싹 다 무효 나오는 거예요. 물권법에 무효 등기가 나왔는데 무슨 선의 제3자 안 나와. 다 정해졌다니까.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 단락비율이에요. 단락비율. 와, 체계를 잡아야 되는데 됐어. 체계를 잡아. 체계 안 잡아. 그럼 생선을 꼭 머리부터 꼬랑지까지 다 먹어야 먹은 거예요. 그냥 맛있는 데만 발라 먹으면 되지. 우리 머리 안 먹어. 먹은 게 뭐 있어 거기가. 꼬리부터 가운데를 딱 끊어서 먹어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굴비를 꾸면 꼬리부터 몸통까지만 딱 끊어서 제가 먹고 나머지는 애들 먹고 머리는 집사람 먹고 내가 제일 많이 먹기 좋은 데를 먹어야지.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꼭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갖춰서 하려고 하지 말고 물어보는 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하나만 하면 되는 거야. 무효 등기 나왔어? 그냥 싹 다 무효지? 하시면 돼. 그래서 이 사례 하나 외우시면 돼요. 눈에 띈 사람은 뭐예요? 위조지. 위조 사례가 시험에 딱 나오잖아요. 갑을 위조 나와. 그럼 위조해서 끝내시는 거야. 갑소유래죠. 근데 을이 위조했대지. 이 이하는 읽는 거 아니요. 이 이하를 읽으면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갑소유인데 을이 위조했다고 딱 나오거든. 앞으로 돌아가야 돼. 위조해서 갑소유를 화살표를 이렇게. 얼른 해. 하시라고. 거기다가. 을이 위조했죠.
그럼 무효지. 병 나와도 무효지. 정 나와도 무효야. 뒤에 싹 다 무효일 거거든. 그럼 소유자 누구요? 그럼 갑에다가 별표 치면 돼. 이렇게 사례를 외워놓는 거예요. 갑 소유인데 을이 위조했다고 나오자마자 갑이 소유자구만. 별표 치는 거야. 그럼 병 취득해 못해. 못해. 병 선이 무과실이야. 취득해 못해. 못해. 정 못해. 싹 다 무효예요. 그럼 이 사례 나오면 병까지 해서 끝나. 거기까지 물으면 되지 뭐. 정까지 나오겠어? 그럼 을병 모두가 무효예요. 그럼 현재 소유자는 갑이야. 그럼 갑은 을병 모두한테 말소하라고 할 수 있고, 정한테 자기 앞으로 다시 이전해 달라고 진정회복 청구할 수 있다고. 이게 현재 소유자가 행사하는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셋째 시간에 또 나올 거예요. 이게 등기 공시적 부정되는 거야.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사례고. 국선생이 이렇게 해서 보내줬어요. 이게 도해를 내 책에 있는 걸 복사해서 갖다 붙였더니 전환이 안 되는 거요. 그래서 또 SOS를 쳤지. 야, 이거 잠깐 써먹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니? 그랬더니 놀래지 마 하고 이렇게 해서 보내온 거야. 자기가 해가지고. 그래서 문자 왔더라고. 놀래지 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보고 놀랬지. 이게 뭐하는 짓거리냐 그랬더니 선을 그려봐. 이렇게. 이걸 그릴 줄 몰라. 이게 한글 파일은 이게 안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랬더니 형이 정말 빨리 알아들어서 참 편해 그러더라고. 이거는 외우실 내용은 아니고 이제 개념 하나 정리하시고 다음 주부터 점유권부터 시작해서 저당권까지 배울 애들 이름만 보는 거예요. 자, 민법상 물권을 크게 점유권과 본권으로 분류를 해요. 여기서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걸 권리로 인정하는 걸 점유권이라고 하고, 이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 본권은 진정한 권리, 정당한 권리, 진짜 권리 뭐 이 정도 의미예요. 본권이란 개념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럼 이 진정한 권리가 둘로 나뉘어. 가장 완벽한 소유권과 제한물권으로. 이거 개념 정리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 소유자는 자기 소유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 완벽한 권리야. 근데 자기 소유물이 없으면요, 남의 거라도 빌려서 써야 되죠. 그걸 제한물권이다 그래. 즉 제한이란 다른 사람 소유 권능을 제한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한물권을 타물권이라 그래. 타물권, 타가 뭐예요? 다른 사람 소유. 그러니까 자기 소유물에 자기가 제한물권자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한물권이 두 종류로 나뉘어. 용익물권이랑 담보물권이랑. 자, 용익은 사용수익을 줄임말이고 그냥 사용이라고 읽으면 돼요. 사용. 그럼 누구 거 사용하는 거야? 다른 사람 소유물을 사용하는 걸 용익물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지상, 지역, 전세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거 이제 뒤에 가서 순서대로 배우실 거야. 그러니까 자기 소유물을 사용하는 건 소유권에 의해서 사용하는 거고, 다른 사람 물건 빌려서 사용하는 걸 용익물권이라고 한다고. 자, 담보물권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걸 담보물권이라고 하는데, 이 담보물권의 의미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이 담보물권자가 채무자 대신 처분할 수 있는 걸 담보물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남의 물건 사용하는 거 용익물권, 남의 물건을 대신 처분하는 걸 담보물권이라고 한다고. 이 둘을 합쳐서 제한물권이라고 해요. 갑소유 토지를 을이 사용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둘 사이에 지상권 설정을 해서 을 앞으로 지상권 등기가 돼서 을이 지상권을 취득했다고. 그럼 지상권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남의 땅이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들이 아직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갑이 땅을 판대. 그러니까 을이 그 땅 자기한테 팔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둘이 매매가 된 거야. 그래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고. 그럼 소유권을 취득한 거예요. 그럼 지금 동일한 토지에 대해서 을은 지상권이라는 물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하게 됐잖아요. 이렇게 이 동일인한테 두 개의 권리가 속하게 되는 현상을 혼동이라고 그래요. 혼동. 자, 혼동은 혼란스럽다는 뜻이 아니라
동일인한테 두 개의 권리가 섞였다는 뜻이 섞였다. 그럼 을은 원래는 남의 땅일 때 지상권이 있었는데 자기 땅이 됐죠. 이거 필요 있어 없어요? 필요 없거든. 그래서 혼동이 일어나면 존재할 필요가 없는 권리는 그냥 말소등기 없이도 그냥 효력이 상실돼 자동 소멸한다고. 이걸 혼동에 의한 물권의 소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혼동 개념 정리하려고 이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물권이라는 건 다른 사람 소유물이라야 발생하는 권리라 자기가 소유자가 돼버리면 그 기존에 있던 제한물권은 자동 소멸하는 거예요.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게 물권의 체계예요. 자, 본권, 제한물권, 용익물권, 담보물권은 어떤 권리 이름이 아니라 분류할 때 쓰는 개념이고,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이 7가지 물권이 우리 시험 범위에 있는 민법상 물권들이고, 점유권부터 시작해서 저당권까지 다음 주부터 순서대로 쭉 배우실 거예요. 더 이상은 여기서 안 해도 돼. 이제 민법 전체 등 공시법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기본 원리로 일단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용익물권하고 저당권과의 차이예요. 이거는 정리해드렸어요. 이 그림은 안 하셔도 되니까 혼동 개념만 듣고 지나가시면 되니까 프린트 안 했어. 괜히 공간만 차지하고. 아까 외울 것도 아니겠다. 그건. 자, 용익이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남의 부동산 전부 사용할 수도 있고 일부만 사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용익물권은 일부에도 설정 가능해요. 근데 이 저당권이라는 건 돈 안 갚으면 채무자 대신 처분하는 거예요. 그럼 소유권 이전이 돼야 되거든. 경락인한테 소유권 이전돼야 돼. 근데 우리나라는 소유권은 토지는 한 필, 건물은 한 동, 반드시 한 개 부동산이라야 소유권 이전이 되고 소유권의 객체가 되지, 건물 일부만, 토지 일부만 소유할 수는 없어요. 물건 일부만 소유는 안 된다고. 그걸 일물 일권주의다 그래. 그렇기 때문에 저당권은 일부에는 설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이 되려면 반드시 건물 전체, 토지 전체에만 설정할 수 있지, 건물 일부에만, 방 한 칸에만, 토지 일부에만, 귀퉁이에만 저당권 설정 자체가 안 된다고. 등기가 안 돼. 왜냐면 바로 소유권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이 둘의 본질적 차이야. 이들은 나중에 공시법 시간에 하필 요건 하실 거야. 두 땅을 하나를 합쳐. 하나를 두 땅으로 나누는 걸 분필한다고 그러고,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합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합필한다 그래. 합필 되냐 안 되냐 할 때 기본 요건이 이거예요. 한 토지는 용익권이 있고 하나는 없어. 합필 돼요. 왜? 일부에도 용익권 존재할 수 있으니까. 근데 한 필지에는 저당권이 있고 하나는 없어. 그건 합필 안 돼요. 이 저당권 소멸시키지 않는 합필이 안 되는 거야. 그 합필돼 버리면 일부에만 설정된 꼴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법 전반에 있는 공통된 기본 요건이라 이 정도만 구분해서 기하시면 된다고. 쉬었다가 물권적 청구권 하시게.